낮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애플이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AI 경쟁에서 밀려난 데다가 해외 시장 매출이 부진한데요. 도대체 애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살펴보고 애플의 위기가 빅테크 산업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인데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 책이죠. 카너먼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71조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이 11.37% 올랐고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서 나온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수치인데요. 시장 전망치가 얼마냐 봤더니 매출은 72조 원, 영업이익은 약 5조 2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많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또 70조 원대를 회복한 거는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에는 반도체 회복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한파 직격탄으로 지난해 1분기 4조 5,800억 원 적자가 났었는데요. 이제 한 해 동안 적자가 얼마나 났더니 반도체 분야에서 15조 정도가 났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메모리 감산 효과 이렇게 해서 D램과 낸드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갔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주역으로 떠오른 지금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이제 고급화 가치 제품이 판매가 좀 활기를 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수출도 늘었어요. 3월 반도체 수출액이 117억 달러.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지금 아직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한 7천억에서 1조 원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분야 실적도 좀 좋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말에 이제 AI가 탑재된 갤럭시 24 세계에서 처음 출시했는데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경상수지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2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8억 6천만 달러, 한 9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전월보다 흑자 규모가 큰 거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5월 이후에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흑자 규모도 2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요. 2월 서비스 수지는 여행, 가공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거긴 하지만 이 적자액이 1월보다는 좀 적었어요.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출국자가 감소한 덕분에 적자폭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데 브렌트유가 어떻습니까? 5개월 만에 최고 가격 경신한 거죠. 맞습니다. 이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 대비 1.3달러, 한 1.5% 오른 배럴당 90.6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 브렌트유가 영국 북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인데요. 세계 3대 유종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주로 거래되는 유종이에요. 지금 또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선물 네. 종가도 배럴당 86.5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16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네. 두 유종 모두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원인을 좀 짚어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과 관련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금 천명한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지금 군인들이 휴가를 갔다가 다시 중단하고 부대에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이란의 그 보복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지금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에도 되게 안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역시 이란인 거예요. 이 이란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 중에서 생산 순위가 한 3위 정도 하거든요. 네. 주요 생산국인 이란을 두고 긴장감이 커지면서 이 국제 유가도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형국입니다. 이란이 사실 그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집권기만 하더라도 이 핵 합의 파기하면서 제재를 그때 받았었는데 그런 제재 속에서도 이 원유 수출량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래 버리면은 생산에 좀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발발한 지 벌써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요. 네. 요즘에 특히 지금 유가 상승이 좀 부채질하고 있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나토라고 하죠. 네. 나토 가입을 좀 시사를 했고요.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최근에 러시아 정유 공장을 공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휘발유 같은 이런 석유 제품 공급이 그럼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 정유 공장이 특히 미국과 유럽 기술이 좀 투입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복구를 하려면은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대러 제재가 또 있어서 지금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어서. 예. 그래서 네. 이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터빈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 러시아 제재로 이 관련 부품이나 설비 수급이 안 돼서 지금 공장 가동인 관련 촉매 설비 가동이 다 멈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래저래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 그 미국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11일이죠. 미국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반도체, 원자력 발전 등에 관한 3국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닌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일본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는 건데요. 네. 이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중공업 업체죠. 그 IHI 그리고 건설업체 니키홀딩스 등이 투자한 그 미국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필리핀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라고 하죠. 네네. 그 SMR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이번이 이런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의가 처음 열리는 건데 이런 공동 성명에 원전 지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전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기업이 필리핀에 또 설립하는 반도체 거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점에 일본이 이제 관련 인재 육성에 나서고요. 미국과 일본이 이른바 5G라고 하죠. 무선통신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제철이 US 스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합니까? 그 일본 내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 논의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 기업 경영에 관한 개별 안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다룰 게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이제 경제 면에서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최대 투자국이고 큰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는 확대하고 윈윈 관계를 보다 확실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철강 노조하고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이 일본 기업으로의 매각을 반대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지금 올해 이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 의사를 강하게 지금 표명하면서 이 문제를 선거 쟁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도 미국으로서도 다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미국과 일본의 그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G7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G7이라고 하면은 이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7개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를 말하는 건데요.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제 현지 시각 4일 이제 이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미일 동맹 분석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까지도 좀 G7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G7이면 이제 미국, 일본, 뭐 이렇게 프랑스 등등 들어있는 그 단체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맹 강화 방안을 언급을 한 건데요. 네. 국제 질서를 지지할 가치와 또 자원을 보유한 이런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로 회원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네. 좀 이런 맥락에서 호주와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G7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호주와 한국을 두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대응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자 파트너다 이렇게 정의한 거라서 한번 좀 계속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애플이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죠. 미국 법무부가 독과점 위반 혐의로 애플에 소송을 낸 건데요. 이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방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첫 조사 대상에 올랐고 또 중국 시장 판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난공불락 같았던 애플의 시대도 저물어가는 건지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미 법무부가 애플의 소송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일단 반독점법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애플이라고 한다라면 애플 생태계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아들도 애플 제품을 씁니다. 네. 처음에 휴대폰을 하나 사더니 네. 노트북을 사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제품과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 제품은 제가 쓰게 되고 저희 아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친구들이 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그렇게 딱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생태계들을 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그 애플폰을 쓰게 된다라면 웹스토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웹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폰을 씁니다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가 쓸 수는 있습니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생태계에 있는 것만 쓰게 되고 네. 다른 것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사용자하고 저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걸 또 차별화를 두는 거야. 색깔도 다르다면서요? 색깔도 다르다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이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시장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고 다른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자기들만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 그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5%가 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가 독점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반독점법으로 현재 지금 이제 소송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반독점법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그 기업의 운명을 흔들 정도로 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라면서요, 미국에서. 이게 어떤 법이길래 그런지 과거 그러면 여기에 위반돼서 고소를 당한 기업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독점이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독점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나름대로 좋죠. 많은 이익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독점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신 3사가 과점이라고 표현하죠. 독점은 하나고 과점은 2개 이상인데 네. 이번에 정부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할 때 자율 경쟁을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네. 이 반독점법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네. 미국이 1890년대 셔먼 상원의원이 네. 발의한 셔먼법에 의한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의 각종 기업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스스로 규모를 키움으로써 네. 자신들의 파이를 키워왔었던 것들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셔먼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해서 네. 법이 발의가 됐고 네. 그 뒤에 몇 개 기업들이 여기 이제 타겟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철도, 네. 전력, 네. 그다음에 정유회사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독점을 이뤘다가 결국 반독점법 때문에 네. 1900년대에 이것이 이제 분할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각 주마다 다른 주법이 적용이 되고 세금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근데 이것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좀 셌지만 네. 지금 이제 시장 원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독점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만 이렇게 강하진 않은데 네, 네. 미국이라는 특성은 과거에 그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이 법에 대한 조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이고 그래서 애플한테는 상당히 고심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이미 있겠습니다. 1890년이니까 130년 전에 생긴 법이고 그렇죠. 이게 정말 경쟁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이렇게까지 불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것하고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는 예. 대표적인 그 조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애플이 이 그 뭐죠 반독점법에 네. 이제 걸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130년이 지난 법에도 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면 네. 이 법의 그 위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반독점법 예,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어요. 애플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었다라면 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애플이 뭐 전 세계에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보면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어떻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미국 기업인데 자신들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 음악 스트리밍, 그러니까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애플 음악 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네. 서로 이제 경쟁이 되면 구독료가 낮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애플 생태계에서만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고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법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약 18억 유로 정도 벌금을 지금 부과한 그렇군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에서는 또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로도 조사받을 것 같다던데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독점법의 좀 일환인데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시장 지금 이제 산업에 이게 이제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그 디지털화돼 있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규모로 밀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디지털 시장에 있어서의 규제 그 이제 빅테크 기업 6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네. 애플 등에서 6개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네. 결정된 건 아닌데 여기서 위반 사례가 된다라면 매출의 20%까지 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네. 우리 삼성전자도 거론이 한번 됐었어요.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에 있어서 우리 이제 삼성전자 폰을 사시면 다양한 기본 웹이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못 지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유럽산 삼성전자는 그 웹을 지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못 지우면 그걸 써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 경쟁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기 위해서 미국은 법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지만 네. 유럽도 이번에 차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룡이 있으면 밑에 초식 동물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시장 그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방지하기 위해서 각 만드는데 정부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동안 거죠. 그 시장을 점유했던 쪽에서는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일본 같은 나라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몸집을 과도하게 키워가는 것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단속 대상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아까 제가 애플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굳이 내가 애플 생태계를 쓰다가도 빠져나오려고 싶으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쓰죠. 뭐 예를 들면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네, 네.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토종 그 문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는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MS를 많이 쓰죠. 예, MS를 많이 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MS와 훈민정음이 호환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 호환이 100% 된다라고 어느 정도 장담 못 해요. 그래서 99%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문서라든지 기업의 주요 문서가 네. 만약에 1%의 오차가 생기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숫자가 더군다나 그걸 누가 발견해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MS의 독점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런데 얘네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네. MS 저도 이제 MS를 이제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그 번들팩을 사가지고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거 이제 PC마다 한 대씩 깔아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노트북에도 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들어오고 있는 번들팩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번들팩 이제 끼워 파는 거죠. 여러 가지. 끼워 파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계시지만 네. 그게 원래 대세는 아니었었어요. 과거에는 다른 게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자사 프로그램에 꼽음으로써 네. 그게 지금 시장 장악력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영상 및 채팅 웹 뭐 이 네.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 팔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영상 뭐 회의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씁니다만 만약에 MS가 이것을 끼워 팔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게 시장을 장악하는 건 순식간이 되겠죠. 네.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이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네. 때 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장악하게 된다라면 그런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바로를 못하고 생태가 태어나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끼워 파는 걸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타협을 하나 나가는 과정인데 네. 이 타협 과정도 저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로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산업 생태계라는 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국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네, 필요하죠. 단계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네. 그 마트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마트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이제 가는 적용을 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애플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애플하면 뭐 스마트폰 시장의 전통 강자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미기론이 나오는 이유를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소장님? 전반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애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처음에 애플이라는 것이 나왔을 그 애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기존의 경제학적인 개념을 깼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게 기존의 경제학적인 네네. 개념이었거든요. 네.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 건데 이거는 제품을 내놓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들어오니까 수요가 창출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애플이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다라는 부분들로서 맞아요. 전반적인 네.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게 된다라면 많은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애플의 최신 형태의 모델이 뭔지 저도 헷갈립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요? 관심이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는 네. 아이폰이 뭐 한 10 정도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새로운 혁신인데 지금은 뭐 새로운 휴대폰이래봤자 카메라가 뭐 한 3대 달려 있고 뭐 굳이 지금 정도 제가 쓰는 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네. 그래도 지금 애플을 먹여 살렸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야. 예,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애플이 굉장히 좀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게 그 거차오라고 애국 소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또 뭐 여행도 자국내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판매량이 둔화됐고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것들의 소비 패턴도 있습니다만 이미 휴대폰 보급량이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새롭게 지금 뭐 경기 둔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거의 뭐 150만 원 가까운 휴대폰을 2년 3년마다 바꾼다. 이런 시대는 이제 조금 저문 게 아니겠나. 종합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타이완의 그 최대 그 규모의 강진이 났지 않습니까? 예. 25년 만에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재개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네. 밝혔는데 이번 그 강진으로 그 아이폰 제조 공장이 일부 멈췄다고 하는데 맞나요?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진도 7이 좀 넘었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내진 7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태백 산맥처럼 네. 거기 이제 4,000m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산맥 오른쪽에서 이제 지진이 났고 네. TSMC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 그랬군요. 나왔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데 원래 반도체 라인은 일단 멈춤은 그 라인에 있는 걸 다 없애야 됩니다. 새로 가는데 한 2주 걸리는데 그 문제는 네. 폭스콘 공장이죠. 폭스콘이 아, 이제 애플을 애플 만드는데 만드는데. 제일 네. 먼저 폭스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 워낙 그 지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반도체는 조금 얘기가 좀 심각한 걸로 점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이폰하고 우리가 이제 TSMC는 조금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그게 약간 좀 빛이 그렇죠. 예. 예. 약간 바래는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엑셀 기기 같은 경우도 비싸기만 하고 뭐 좀 예. 불편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XR 기기라는 것이 네. 지금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젊은 친구들까지 XR 기기라는 것이 확장 현실. 예, 확장 현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안경처럼 이제 눈에 쓰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이제 고글 쓰듯이 쓰는 건데 네, 네.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XR 기기가 나왔고 애플도 XR 기기가 나왔을 때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갔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어떤 수요를 창출할 것이야라고 봤죠. 그런데 뚜껑을 막상 딱 열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라는 분들이 이걸 많이 샀죠. 그리고 처음에 애플이 이게 막 그 인도량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무료 사용 기간을 6개월을 줬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뭐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갖다 썼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일단은 삼성도 있었습니다만 이 눈 가까이에서 이제 이 화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어지럼증. 어지럽다. 그다음에 이제 무거움, 목 디스크 걸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반납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아. 이게 결국 공급이 수요를 창출을 못했다는 거죠. 여름에 쓰기 좀 힘들 것 같더라고. 땀도 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물론 필요한 건 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조종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 시장이 넓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좁은 시장에서 필요한 거고 물론 앞으로 애플도 처음에 아이폰 1보다는 2, 3, 4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이다. 이게 앞으로 개발이 되면 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 가까이 주고 그거 XR 기기를 산다? 네. 저희 아들이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 당장 회초리부터 들 것 같은데요. 요즘도 회초리 드는 부모님 이게 계시죠. 말로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자율주행 전기차 그 애플카 출시 계획을 접었다는 게 이제 네. 애플이 미래 먹거리를 포기했다 이런 또 의미로도 읽혀져서 그렇죠. 결국 이제 애플의 부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AI 경쟁에서 밀려난 게 또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사실 엔비디아하고 단순 비교하고는 어렵지만 너무나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잠깐 짚어주실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애플카를 이제 기대를 했었죠. 자동차가 이제 휴대폰이 자동차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쉽게 접근했고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갔었고 이게 오랫동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딱 선언을 했죠. 근데 기업이 이렇게 선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한 게 있는데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애플이 이렇게 포기할 정도면 그들이 볼 때 네. 이것을 굳이 개발해 봤자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경쟁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애플 입장에서는 저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봐요. 더 이상 이제 더 가서 포기하는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보다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 이제 애플은 뭘 기대해야 될까? 새로운 혁신은 뭘까? 라는 부분들의 의문부호로 던져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격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랑 지금 엔비디아는 굉장히 독주가 시작이 되고 그 주가가 네. 굉장히 높은데 애플은 최근에 주가가 좀 별로거든요. 네. 뭐 이게 아무리 주식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산업의 형태를 알겠죠. 요걸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뭐냐면 B2B 시장, 기업 대 기업 시장과 B2C 시장, 기업 대 소비자 시장 요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B2C 관련 기업들은 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 테슬라 이건 결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필요한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었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인데 물론 인공지능도 소비자가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 320조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한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B2B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러네요. 전선 같은 경우도 다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고 미국이 본다라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네. 결국 B2B 시장 관련된 기업들이 곽강을 받고 있고 B2C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애플 실적에 따라서 매출이 움직이는 국내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타격이 꽤 있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워낙 그동안에 또 많이 쉬었었던 건데 네. 이제 애플을 기대해서 전방 산업이 주춤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냉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놓고 경쟁하는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애플의 부진이 미기가 된다고 보세요, 대표님?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네.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기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애플의 부진도 역설적으로 삼성전자한테 기회라기보다는 네. 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보다는 다른 쪽. 다행히도 이제 삼성전자는 HBM이 있고 SSD가 있으니까 새롭게 환골탈태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애플 주식 갖고 계신 국내 투자자들 꽤 계실 거예요. 예. 그 주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 올 1분기인가요? 1월부터 3월까지 보면은 한 10% 넘게 애플은 빠졌죠. 엔비디아는 80% 90% 올랐죠. 올랐고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네.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제가 정리하자라면 뭐 네.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애플이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네카오한테도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네. 새로운 먹거리는 뭐냐? 이 대답을 애플이 내놓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네. 뭐 애플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애플한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뭐냐면 네. 애플 같은 경우 순이익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네.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는 줄었어요. 이걸 막대하게 지금 이제 그 자사주 소각하고 해버린 배당을 탓에. 했는데 네. 물론 애플이 성장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플이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가장 회사의 위기를 나타내는 유동 비율을 보게 된다면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높아요. 이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1년 이내 현금화를 쓴 자산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 새로운 모멘텀을 분명 찾아낼 겁니다. 네. 그 대신 찾아낼 때까지는 당분간 좀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 매그니피센트 7 했다가 지금 예. 뭐 알파벳, 애플, 테슬라 빠지면서 패뷸러스 그렇죠. 4로 그렇게 지금 바뀌는 거죠. 넘어가고 있어요. 이 애플이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기업이 마냥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애플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의 변신도 무죄거든요. 네. 기업이 자꾸 변화해 줘야 돼요. 근데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언젠가는 그 한계가 도달한다라는 교훈을 삼아서 자꾸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기업들을 우리는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빅테크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빅테크 전체적인 판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공지능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같은 빅테크라 하더라도 테슬라와 애플은 이제 그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이제 산업혁명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고 과거의 빅테크의 영광에서 몇 개는 탈락돼 간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현실을 목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지난 3월 27일 그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너먼 교수 하면은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대표작인 생각에 관한 생각 같이 읽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길은 괜찮으셨어요? 예, 전철 타고 왔기 때문에 벚꽃. 괜찮았습니다. 네, 자, 그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을 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아닌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커너먼 교수가 이제 수상을 해서 네. 화제가 됐었고요. 이 데니얼 커너먼 교수 하면은 같이 붙어 다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모스 트버스키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행동 경제학을 창시한 거죠. 근데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살아 있었으면은 네. 노벨상을 공동으로 받았을 것이고요. 네. 살아 생전에는 사실 카너만 교수보다는 트버스키 교수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 심리학계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사람은 25년간 공동 연구를 하면서 네. 한 20편이 넘는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네. 거의 담겨져 있는데 네. 뭐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저자가 두 명이니까 한 명이 주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두 명은 또 행동경제학, 네. 인간의 그 확률적 사고 이런 판단, 이런 편향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둘이 결정한 방법은 동전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실제로 그렇군요. 있었던 거고요. 네. 이 책은 그 201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카너먼 교수가 두 권의 대중서를 썼어요. 뭐 근데 우리한테 번역돼서 나온 건 예, 좀 두 늦게 권- 나왔나 보죠? 아닙니다. 옛날에 번역됐다가 네. 다시 또 이번에 개정이 된 그렇군요. 책이고요. 네. 뭐 또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논문들을 쓰죠, 교수님들은. 근데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대중적인 책을 쓰는데, 그래서 이 책을 두고 이제 일부 평론하는 사람들은 행동 경제학의 뭐 교과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책입니다. 네. 또 하나의 또 상식적으로 하나 그냥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네. 이 노벨 경제학상이 원래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닙니다. 노벨상에서 이제 옛날 노벨의 후손들이 소송도 건 적이 있었어요. 네. 노벨 경제학상 이래서 노벨을 빼달라고. 아. 이거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특히 영국 은행을 생각하는데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그건 알아요.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네.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아. 그 기념하기 위해서 명칭은 이런 거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아, 그 정식 명칭은 정식 그거군요. 명칭 그거 이제 완전 시상식 다 따로 하고요. 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시상 장소도 노르웨이에서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노벨 재단에서 상 주고 하지 않겠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노벨 후손들이 한데 반대를 하기도 했었죠.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잘 담고 있고, 하지만 또 내용이 방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중요한 개념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이 책의 원제가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그러니까 아.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 천천히 생각하기, 요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생각하기를 시스템 1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느리게 생각하는 것을 시스템 2. 네. 우리가 생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하는데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은 모드가 두 개 가지 모드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생각하는 모드가 하나 있고 네. 천천히 생각하는 모드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얼마죠? 4. 예, 그러니까 시스템 1 빠르게 생각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27 곱하기 34 아, 안 되죠. 한참 그쵸? 생각해 이제 적어야 돼요. 이거는 느리게 생각하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도적이어야 되고 주의 집중을 해서 추론해야 됩니다. 느리게 생각하는 건. 네, 그게 이제 느리게 생각하는 건데 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구분했냐면 인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린 대부분의 판단은 완. 심사숙고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냥 거의 본능에 가까운 즉각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대다수 3분의 1을 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뇌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1 상황이 발달했는데 간혹 시스템 1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확률적인 계산해야 되는 상황. 네. 그다음에 투자, 네. 돈,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 네. 그래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4고 툴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 경제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것은 뭐냐면 기존 경제학은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살아있는 경제적 동물인 이콘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합리적에 맞는데 네. 때때로 인간은 편향에 의해서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요 부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 행동 경제학이 사실은 경제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다는 거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뭔지는 일단 이해가 됐고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주어진 정보나 네. 어떤 상황, 네.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네. 어떤 맥락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휴리스틱, 전망이론, 기존점과 조정이론 이런 유명한 개념들을 만들어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이런 개념은 거군요. 네. 이거는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생각해 보셨던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나 상황 맥락에 따라 편향이 발생한다는 건데 유명한 실험이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레바퀴 실험인데요. 네. 그 0부터 100까지 있는 행운의 수레바퀴 있잖아요. 삥삥 돌리는 거를. 그래서 카나먼과 드버스키 교수가 학생들 몰래 0부터 100까지 나오는데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10하고 65만 나오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많이 돌려도 10이나 65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UN,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셨던 UN 회원국들 중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방금 적은 숫자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수레바퀴를 돌린 네. 다음에요? 아니면 네, 새로 돌린 다음에. 돌린 다음에 제가 숫자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만약에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라는 것에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숫자 10을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65 숫자가 나온 사람들은 4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행운의 숫자와 아프리카 그 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네. 여기 뭐냐면 65% 10이라는 숫자가 내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면 네.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종의 앵커링, 네. 배가 닷을 내리는 건데 네. 65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내 생각에 닷을 내려버린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생각의 닷내림 때문에 네. 앵커링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상관없는 것도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또 여기 두 번째 나온 뭐 예 중에는 요건 이제 점화 효과 같은 건데 네. 18살에서 22살의 대학생들에게 5개의 단어를 주고 그중에 4단어로 된 문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5단어를 주고 4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노인들을 연상시키는 단어. 뭐 이건 미국 책이니까 뭐 플로리다. 미국에서 네. 이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사하는 것이 플로리다죠. 그다음에 잘 잊어버리는 근데 그레이, 회색의 네. 이런 단어들을 쓴 학생들이 있었겠죠. 내 단어 가지고. 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실은 뭐냐면 그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한 문장을 한 학생들이 복도 끝에서 끝나고 걸어가는 거를 시간을 잰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실험입니다. 어. 그 노인 관련 단어로 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걸음걸이가 늦어져요. 정말 그랬어요? 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내가 그 단어를 쓴 것이 내 행동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플로리다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걸 두고 네. 또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해결한 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네. 또 젊은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저축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얼굴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할 것 같으세요? 나이 든 사람을. 예? 나이 든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자꾸 만남을 가져야 되나요? 그럼 그건 저축을 아니고요.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정보가 주어지거나 내가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바뀌면 네. 내 fast thinking,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 판단도 바뀌지만 심지어 뭐죠? 행동까지도 바뀔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단내림 효과, 뭐 점화 효과, 지금 말씀하신 플로리다 효과 예. 이런 게 예. 어떻게 보면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냥 빨리 예. 생각해서 영향을 받아서 행동까지 바뀐다. 바뀌는 거죠. 이 책에는 이런 편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네, 안 읽어봐가지고요. 꼭 읽어보고 싶네요. 예, 인간이 얼마나 내 의사결정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투자 측면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사실은 이제 투자에서 이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투자에 관한 질문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냐 그거거든요. 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느냐 똑같은 것을. 똑같은 주식인데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만 내가 파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뭐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기업이 뭐 나쁜 실적이 있거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커너먼 교수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유에 대다수는 착각이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 커너먼 교수의 제자인 테리 오진 교수인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이거는 7년간 이 사람이 16만 3천 건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판 주식과 산 주식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남자 성별 매매 패턴도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판 주식과 산 주식이 있을 텐데 1년 후에 이 두 주식을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 산 게 수익률이 더 높았을까 1년 뒤에 아니면 판 게 더 높았을까. 할 때는 수익률을 생각하고 샀는데 막상 네. 팔면 높은가? 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흔히 우리 통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팔면 올라.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렇군요. 예, 판 주식이 3.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논문에 나온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 논문은 나오자기 이 책의 이 제목만 나오는데 주식 거래는 당신의 부를 위협한다. 그다음에 사내들은 다 그렇지. 이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또 투자 패턴을 비교해 보면 네. 여성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남성들은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이 주식 투자에 더 좋은 성과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또 개인들이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수익이 난 주식은 팔고 손해가 난 거는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손실 싫잖아요. 내가 손실 확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유명한 프라스펙토 이론이라고 전망의 이론이라고 해서 손실 회피 감정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수익이 난 것은 내가 손해 안 보니까 좀이라도 나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손실이 난 것은 보유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네. 손해 난 건 팔고 손절매하고. 네, 수익이 난 걸 보유해야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사람들이 그럼 어떤 판단을 하냐. 대부분의 이 16만 건에 넣는 계좌에서 판단은 최근에 세상에 관심을 받는 주식에다 몰려간답니다. 네. 뭐 저평가된 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 커너먼 교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타당한 예측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커너먼 교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이제 뭐 부자는 부자셨죠. 강서료나 이런 거 어마어마하셨을 테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분이 투자를 어떻게 했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뭐 커너먼 교수를 한 인터뷰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한 명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이 다니엘 커너먼 교수한테 물어본 거죠. 이런 공부를 많이 했더니 당신이 정말 더 똑똑해지고 결정을 잘했냐. 네. 근데 커너먼 교수가 참 대단했던 건 이런 얘기 같아요. 나는 사실 영리해지려고 많이 노력하진 않았다. 근데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시스템 1 때 실수를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네. 내가 더 나아진 거는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빨리
알아채는 게 늘어난 것이다. 네. 그리고 네. 내가 또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거를 투자를 잘하려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 난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 커너먼 교수는 자신의 돈 대부분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느끼셨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인지적 함정, 임진년 지뢰밭을 우리 갖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실수했을 때 그걸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나보다는 남들이 더 빨리 알아챈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이었는데 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양 있고 공정한 사람으로 신뢰할 때 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결과뿐 아니라 과정으로도 평가받아로 예상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중국과 경쟁 중인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